우리 자생식물은 아니지만은 그 파초가 넓은 잎에 시원하잖아, 여름에. 그래서 여름 그림에 보면 파초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선비 집안에 파초가 있는 것은 완상으로서의 완상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독학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당나라 때 저 중국에 회소라는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종이를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못 사고 파촌잎이 넓으니까 거기에 먹을 갈아서 파촌잎에 붓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또 파촌잎에 쓰면 물에 한번 설렁설렁 흔들면 먹이 또 달아나니까 거기에 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촌잎은 독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붓이 있고 벼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인들의 네 가지 벗을 문방사우라고 그러죠. 뭐죠? 지, 필, 묵, 연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연이 바로 벼루입니다. 저게 다 있습니다. 종이와 붓과 벼루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발치에 있는 것이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일종의 피리 같은, 일종의 관악기죠. 네. 그 앞에 칼이 있습니다. 아니, 그 문신, 문인이 왜 칼을 들고 있을까요? 문인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뭡니까? 단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자기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말하자면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깨어있는 정신, 이런 것 때문에 문인도 칼을 장식품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품고 있었던 은장도와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호리병이 있습니다. 그죠? 저 호리병은 무엇이냐? 술이 들었겠죠. 설마 물을 넣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연주를 하고 비파를 뜯고 생황을 불고 하다가 또 술이 흥이 나면 술을 이렇게 마시고 또 저기 있는 두리마리를 펼쳐서 또 한술 적고 그랬겠죠. 저 그림에 들어있는 글씨를 보면은 이 선비의 그 의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이로 창을 만들고 흙으로 벽을 지은 집에 살더라도 평생 포의 베옷을 입고 살지만 그 속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복을 입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벼슬 안 해도 좋다. 내가 이 종이로 만든 창, 그리고 흙으로 지은 벽, 그 속에서 노래하고 시를 짓고 저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저 시는 이제 명나라 때 진계유의 글에서 따와서 그냥 단원 김홍도가 그냥 옮겨 쓴 겁니다. 그런데 저 글씨 저 오른쪽에 보면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저 도장에 새겨 넣기를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요런 모양 안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얼음 빙자, 마음 심자입니다. 빙심이라고 써놨습니다. 얼음 같은 마음. 이 얼음 같은 마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왕창녕이라는 중국의 시인이 읊은 시에 딱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일편빙심 제오코라. 이 말은 뭐냐면 한 조각의 얼음 같은 마음이 옥 항아리 속에 들어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얼음은 투명하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죠. 의지가 굳습니다. 그죠? 그 단단하고 의지 굳은 그 마음이 옥으로 만든 병 속에 들어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빙심이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같은 마음이 옥 같은 병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병 모양으로 저 도장도 만들었습니다. 호리병처럼, 그죠? 예. 그런데 선비의 네 벗이 종이, 붓, 먹, 벼루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선비들은 이 지피묵연보다도 더 좋아하는 자기의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연적입니다. 연적. 연적은 벼룩물을 다루기 위해, 벼루에 이제 물을 따르기 위해서 벼룩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네. 문방사후가 선비들의 네 벗인데 연적은 사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에서 연지 같은 것을 보면요, 복숭아처럼 만들어 놓은 연지가 있고요, 산처럼 만들어 놓은 연지가 있고요, 집처럼 만들어 놓은 연지가 있고요,
다음에 원숭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연지가 있고요. 뚜꺼비처럼 만들어 놓은 연지가 있습니다. 온갖 선비들이 내고 싶은 그 모양을 다 그 연지 속에 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애용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이 연지는 무릎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무릎연적. 선비들이 특히 좋아하는 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네모 반듯한 연적은 두부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부처럼 네모 반듯하다고 해서 두부연적이죠. 저렇게 동그란 연적은 무릎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무릎연적은 선비들이 특히 저 무릎연적을 좋아했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어서 쓴 것이 저 무릎연적인데요. 선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지을 때 이 시상이 안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소재가 안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연적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무릎연적이거든요. 누구의 무릎이겠어요? 남자 무릎이겠어요? 여자 무릎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옛날 선비들이나 사람들은, 남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라면은 여인의 무릎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빨래터나 우물가 정도 하면 어떻게 운 좋게 한번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인의 무릎, 요즘은 뭐 여성들이 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요즘 뭐 하이 실종 뭐 이런 말이 있대요. 네. 무릎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전에는 그 여인의 무릎을 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선 여인의 치마 속은 구중궁거립니다. 그죠? 껴입고. 네. 그런데 빨래터에 가서 아낙네들이 이렇게 구부려서 치마를 걷어올리고 할 때 어쩌다가 혹은 단 온 날, 그리고 달 침침한 날 몰래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무릎을 보게 되는 거죠. 무릎만 보더라도 조선 사내들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 연적이라고 하면서 여인의 무릎을 쓰다듬듯이 연적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시상을 떠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무릎 맞습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옛날 무수히 많은 선비들이, 문인들이 문방사고에 대해서 읊은 시를 묶어놓은 책을 봤어요. 그 중에 보니까 누가 지은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이름 없는 시인이 저 무릎연적, 이른바 무릎연적을 놓고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하늘의 선녀가 어느 해 한쪽 젖가슴을 잃어버렸는데 우연히 오늘 문방구점에 떨어졌네. 나이 어린 서생들이 앞다투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부끄러움 참지 못해 눈물만 주룩주룩. 무릎이 아니죠, 그죠? 제한적이죠? 예. 근데 참 재미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 쓰여졌지만 재미있는 시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해서 소년들이 서로 앞다투어 어루만지니까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 눈물을 주룩주룩. 눈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 무릎연적에서? 저 앞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저 부분으로 벼룩물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연적의 물을 여인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참 재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인들은 이렇게 꿈도 꾸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럼 무인들은 어떻게 놀았는가? 무인들의 그 한가로운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8세기 때 화원 중에 김희겸이라는 화원이 있었습니다. 숙종의 어진도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석천전일상이라는 무인이 한가롭게 노는 장면을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저 지금 높은 누마루에 손에 매를 얹어놓고 앉아있는 사내가 바로 전일상이라는 무인입니다. 전일상은 5대에 걸쳐서 무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뼈골이 그냥 무골이었다는